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축구토토 승무패 전문 분석팀 S버프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 이번 회차는 K리그 5경기 그리고 EPL 9경기입니다. 14경기 분석 및 최종픽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리그 제주와 성남 경기입니다. 홈팀 제주는 지난 라운드에 3연패 부진에서 벗어나며 그 광주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죠.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잘못 표시된데 광주 원정이었습니다. 연패에서 벗어나며 홈으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팀 전력이 약화된 부분은 없는데 이 한 사이클 돌면서 제주의 그 수비적인 스타일이 간파당하면서 제주의 수비적인 경기 운영을 상대가 이제 대비하고 상대가 라인을 무리해서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주한테 공격의 여지를 안 주죠. 그 수원 연고팀들에게 내리 3골을 내주고 대구에게 2골 내주면서 수비력이 흔들렸는데요. 이때 세트피스 수비에서 좀 약점을 보였죠. 그 코표 부상을 당한 권한진이 투혼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최근에 수비력이 좀 흔들려요. 3연패를 당하는 동안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지진 않았어요. 지긴 했는데 경기 내용에서는 우세한 경기를 펼치기도 했죠. 특히 수원 삼성이랑 할 때는 2대 0으로 앞서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했죠. 뭐 운이 따르지 않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 베스트 11로 나오는 선발 명단에 큰 변화가 없는 만큼 조직력이 흔들리지는 않고 있어요. 원정팀 성남입니다. 드디어 기나긴 그 격리 기간이 끝난 성남이죠. 성남은 4경기를 쉬면서 2주 이상 격리 생활을 해야 했죠. 격리 전 4경기에서 1무 3패로 부진했던 성남에게는 어떻게 보면 한 템포 쉬어가면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그 뮬리치를 포함한 그 외국인 선수들이 라마단으로 인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했던 시기였죠. 올 시즌 강한 압박 그리고 터프한 수비를 앞세우면서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했던 성남인데요. 이게 좀 지쳐있던 선수단에게 휴식이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만 2주 이상 실전 경기를 치르지 않았던 만큼 이 감각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시즌을 치르다가 휴식을 가졌던 만큼 그래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죠. 부상자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전체적인 체력의 회복 시간을 가지면서 얻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전 감각 손실이라는 단점이 또 확실히 존재합니다. 심각하게 삐걱였던 제주가 이제 다시 서귀포 홈으로 돌아왔죠. 시즌 초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패하지 않았던 제주의 4연패. 이 연패 기간 동안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다가 실점하며 패했었죠. 이창민 중심으로 연패에서 벗어나려는 그 선수들의 투지, 그 베스트 11, 베스트 11으로 선발 출전한 선수들이 건재한 만큼 조직력이 흔들리진 않아요. 성남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실전 감각을 얼마나 끌어올리냐, 뭐 체력적인 부분은 회복했겠지만 경기력에선 좀 의문점이 있죠. 그 연습 경기를 그 풍생고등학교 그 성남의 유스팀이랑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가 홈에서 우세할 것 같긴 한데 올 시즌 성남 수비력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성남이 격리가 끝난 후 첫 경기에서 버텨낼 수도 있죠. 제주의 승 혹은 무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입니다. 홈팀 울산은 최근 6경기에서 패배 없이 2승 4무죠. 승리가 별로 없었긴 한데 지난 라운드 전북전 승리로 1위로 올라섰어요. 윤빛가람의 정교한 크로스로 2골, 그리고 김민준과 이동준이 개인기량과 스피드로 한 골씩 기록했죠. 근데 수비에서 한겨울의 공간 침투를 예측 수비 못하면서 2실점한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었죠.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3분 사이에 2골이나. 이청용이 부상 복귀하면서 경기 투입되면은 확실히 분위기를 울산 쪽으로 끌어와요. 중원에서 또 윤빛가람, 바코 두 미드필더의 공격적인 운영, 정교한 패스, 크로스 능력 이런 건 확실히 리그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힌터제어도 서서히 리그에 적응하면서 원톱으로서 자리 잡는 모습이죠. 이동준과 김인성 이 두 선수의 스피드도 건재해요. 보유한 선수들의 재능이 출중한 만큼 조금 더 과감한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할 필요가 있죠. 안정적으로 내려서다가 승리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원정팀 포항입니다. 포항이 경기력과 별개로 최근 지지 않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 8경기에서 4승 4무 패배가 없어요. 지난 라운드 수원FC와의 경기에서는 임상엽이 전반에만 해트트릭을 작성했는데 결국 후반 동점까지 허용하고 가까스로 송민규의 골로 3대 4로 승리했죠.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수원FC에게 완벽히 밀렸어요. 역습 상황에서 임상엽의 슈퍼플레이 그리고 송민규의 골 이게 아니었다면 그냥 무너질 뻔한 경기였죠. 앞선 인천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홈팀 인천의 경기력에 1대 0으로 끝까지 끌려가다가 경기 막판 가까스로 비겼죠. 패배가 없이 순항하는 듯 하지만 실제 경기력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타시아 크베시치의 공격력이 실제 골로 연결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동해안 더비죠. 올 시즌 앞선 동해안 더비에서는 무승부를 거뒀었어요. 근데 이번 경기는 울산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울산은 최근 몇 년간 라이벌 매치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운영으로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올 시즌 역시 마찬가지였죠. 앞선 포항, 전북과의 첫 맞대결에서 그렇게 했어요. 신영민을 선발로 내세우면서 수비 밸런스에 초점을 좀 뒀었죠. 그런데 지난 라운드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그 틀을 벗어내며 오히려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역전승을 가져왔죠. 과감한 승부수를 띄웠던 홍명보 감독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이번 동해안 더비 역시 울산이 홈인 만큼 공격적으로 나설 것 같아요. 울산의 단통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광주와 수원 삼성의 경기입니다. 홈팀 광주는 지난 라운드 드디어 4연패에서 벗어나며 홈에서 제주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죠. 스피드를 앞세워서 제주를 공략했는데 그 펠리페가 빠져 마무리 능력이 좀 부족했어요. 이 연패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펠리페가 부상으로 결정하면서 공격 진영의 그 기둥 사라져버린 거죠. 엄원상의 부상에서 복귀하자 펠리페가 또 부상으로 이탈. 올 시즌 지속적으로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광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격, 미들, 수비 모두 부상자들이 돌아가며 발생해서 최상의 베스트 11을 꾸리지 못하고 있어요. 엄원상과 엄지성, 헤이스 모두 스피드와 기술이 뛰어나긴 한데 펠리페 없이는 결정력 부족을 드러내고 있죠. 엄원상, 엄지성 이 두 선수의 폭발적인 스피드는 확실히 함께 뛰니까 훨씬 더 위협적이긴 했습니다. 원정팀 수원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패배 없이 3승 3무. 헨리까지 복귀하면서 전체적인 수비 안정감은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죠. 대구전에서 세징야를 봉쇄하면서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 PK 득점으로 앞서가다가 후반 종료 직전에 그 세트피스 실점으로 아쉽게 비겼어요. 수비와 미드필드 진영이 좋긴 한데 공격에서 제리치가 최전방에서 적극적인 모습 보이면서 페널티킥을 2개 얻어냈으나 이게 아직도 한 2% 아쉬운 모습이 있어요. 정상빈은 이제 이 어린 선수에 대해서 모든 팀들이 인정하면서 정상빈이 나오게 되면 아주 집중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중원에서 한석 정도 부상에 복귀하면서 이제 전력이 더욱 안정됐었죠. 최성근도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김민우가 부상 복귀 후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 좌우에 위치하고 있는 이기재와 김태환이 풀백의 공격력도 수준급입니다. 최근 이기재의 왼발 정교함이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이기재를 앞세워 세트피스 전개에 수원이 아주 큰 공격 전개 무기가 됐죠. 수원 삼성이 최근 안정적인 미드필드 운영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 거두고 있죠. 여기 한석종까지 복귀했어요. 센터백 박대원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헨리가 복귀하면서 오히려 제공권이 더 보강됐죠. 반면 홈팀 광주는 지속적인 부상자 발생으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어요. 좀처럼 최상의 베스트 11을 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광주가 엄원상, 엄지성의 속도를 앞세워 공략하려 할 텐데 이기재, 김태환, 장호익이 수원의 수비력이 충분히 막아낼 겁니다. 펠리페가 나서더라도 헨리가 복귀한 만큼 제공권 싸움 충분히 가능하죠. 제리치의 적극성이 살아난 수원의 우세가 확실합니다. 광주의 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대구와 전북의 경기입니다. 홈팀 대구 최근 7경기에서 패배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세예요. 6연승 후 지난 라운드 수원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죠. 수원과의 경기에서 미드필드 싸움에서 뒤지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경기 종료 직전 에드가의 그 슈퍼 어시스트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대구의 고무적인 부분은 홍정훈이 부상 복귀 후 이 3백 수비 조직이 견고해지면서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안정이 됐어요. 에드가, 김진혁이 트윈타워의 세징야까지 공격력은 아직 확실하게 리그 탑 수준에 올라와 있죠. 이근호, 안용우, 오우성 이런 조커 선수들까지 교체 투입되면 제 몫을 해주기 때문에 후반 중반 이후에도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플레잉 코치로 영입된 이용래, 이 노련한 이용래가 중원에서 공수 밸런스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을 발휘하면서 팀이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죠. 다만 지난 라운드 수원전처럼 세징야가 막힐 시에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전북이죠. 부진입니다. 부진. 전북답지 않은 무기력함이에요. 최근 5경기에 승리 없이 3무 2패예요. 더군다나 최근 이 2연패를 당한 동안 7실점인데 2경기 다 홈이었어요. 이 센터백 조합은 대인마크, 제공권 등 나쁘진 않은데 다만 이 수비 사이 공간을 향하는 이 침투와 공간 패스의 대처가 좀 미흡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세트피스 수비가 부실했는데 이는 수비 선수들의 잘못보다는 그 상대 주요 제공권을 가진 선수들에 대해서 밀착 마크를 제대로 매치시키지 못하는 전술적 미스 같아요. 그 울산전에서 힌터제와 불트이스가 골을 넣을 때 그 앞에 마크하는 선수가 유재문이었는데 유재문이 키는 큰데 적극성이 떨어지는 선수거든요. 한겨원이 복귀하면서 공격 진영은 확실히 퍼즐의 조합이 완성이 됐죠. 김보경과 바로우의 크로스가 요즘에 굉장히 날카롭죠.
다만 최영준이나 유재문, 백승호 이 전체적인 팀 밸런스를 잡아줄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아직 최적의 선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원전에서는 최영준이 나서서 3실점, 울산전에서는 유재문이 나서는데 4실점했어요. 이 팀 경기력, 전체적인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구스타보는 최근 교체로 나오곤 있긴 한데 확실히 제공권에서는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의 대구, 그리고 전북스럽지 않은 부진의 전북이죠. 객관적 전력에서야 전북이 한 수위인데 최근 기세는 이건 뭐 대구가 승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경기력이죠. 특히 두 경기에서 7실점하며 무너지며 전북의 수비 밸런스, 팀 밸런스 자체가 깨져버렸어요. 수비수 개인의 실책보다는 중원에서의 밀림이 원인이죠. 수원전은 최영준이 수비로 나서서 3실점, 울산전은 유재문이 나서서 4실점했어요. 김진혁, 에드가, 트윈타워와 세징야의 속도까지 흔들린 전북 수비력이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죠. 근데 뭐 전북도 저력이 있는 팀인 만큼 난타전 끝에 이 경기 승패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의 승 혹은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강원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홈팀 강원 최근 7경기에서 승리 없이 4무 3패로 부진해요. 강원으로서는 그 공격과 수비의 중심축의 부상 이탈로 전력이 약해진 점이 치명적이죠. 공격 진영에서는 조재환과 고무열, 수비에서는 임채민이 결장하고 있죠. 수비 조직은 그래도 아슈마토프와 김영빈, 윤석영이 어느 정도 대처해주고 있고 앞에 한국영이 버텨주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감을 잡아가고 있어요. 근데 공격 진영의 파괴력이 떨어져요. 살리즈와 박상혁이 고무열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하고 이 조재환이 빠지면서 측면에서 상대를 파괴하지 못하고 있죠. 오른쪽 측면에서 임창우의 크로스가 날카롭게 올라오는데 이를 중앙에서 마무리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원을 앞세운 역습 카운터 외에는 공격 카드가 좀 부족해요. 장신 공격수 박상혁의 기대를 걸어보지만 신인으로 아직 리그 이 성인 무대에 적응해 나가는 중이죠. 원정팀 서울도 드디어 코로나 자가격리에 세제됐죠. 격리전 8경기에서 승리 없이 부진해 고전했던 서울이에요. 격리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부상자들이 좀 회복할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력적으로 지쳐있던 주축들의 회복이죠. 특히 서울 경기력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오스마르가 휴식을 취하며 체력적인 부분에서 회복할 수 있었어요. 다만 또 기성용의 축구센터 건립 토지 매입 이슈로 다시 불필요한 논란의 중심에 선 부분이 좀 아쉽죠. 기성용, 오스마르, 팔로세비치 이 3 미드필더의 경기력만 회복된다면 서울로서는 나쁘지 않았던 격리 기간이 될 겁니다. 지도자 보수 교육을 마친 박주영도 몸을 끌어올리며 팀 전력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강원과 서울의 맞대결입니다. 강원은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 서울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두 팀 모두 온전치 못한 경기력으로 맞대결을 치르게 되죠. 꾸준히 경기를 치러온 강원이 전체적인 경기력 유지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오스마르 중심의 서울 미드필더가 휴식을 취한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벼락 끝에 선 기분일 서울 선수단이 강원 원정에서는 투지 있는 플레이로 나설 것 같습니다. 강원이 감당하기 벅찰 것 같아요. 역대 전적에서는 최근에 강원이 우세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이 조금 더 앞서 나갈 것 같습니다. 강원의 무,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아스날과 브라이턴의 경기입니다. 홈팀 아스날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로 패배가 없죠. 리그에서 4연승 중입니다. 뉴캐슬, 웨스트브로, 첼시, 크리스탈을 상대로 연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라운드 중위권 크리스탈 경기에서 수비 조직이 제공권 장악에 좀 약점을 보였습니다. 크리스탈 선수들의 그 투지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상대에게 밀리는 경기를 했는데 뭐 90분 이후에 두 골을 터뜨리는 집중력 보이면서 3대 1로 승리했죠. 크로스 이연 중앙에서 마무리하는 능력을 확실하게 보이며 승리했어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 페페가 멀티골로 좋은 활약을 펼쳤죠. 최근 출전한 2경기에서 3골로 페페의 골 감각이 아주 좋습니다.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중위권 팀을 상대로 좀 밀리는 어려운 경기였어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출전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아스날은 마지막 경기 무조건 승리한 후 다른 팀의 경기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죠. 원정팀 브라이턴입니다. 최근 맨시티를 상대로 이변의 승리를 거두며 강팀을 상대로 선전을 펼쳤죠. 전반 초반 측면에서 상대 개인기량이 흔들리며 실점했지만 웰백의 돌파를 저지하던 상대 측면 수비수가 퇴장당하면서 수적으로 우세해졌죠. 홈에서 공격적으로 맨시티를 압박했는데 이거 오히려 후반 초반 상대 역습에 추가 실점을 내줬죠. 웰백 부상으로 교체 투입된 트로사드가 박스 안에서 수비 5명을 제치는 아주 판타스틱한 골을 성공시키면서 추격을 시작했어요. 이어 공격에 깊이가 담은 센터백 웹스터와 버니 골을 추가하면서 역전승을 거뒀죠. 올 시즌 미드필드 중심의 경기 운영은 좋지만 공격 전개에서 마무리 능력 부족으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로스와 알자테 이 중앙 미드필더들의 경기 운영 그리고 공격 가담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유럽 무대 출전권 확보를 위해서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아스날이죠.
지난 라운드 브라이턴이 수적 우위를 안고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했지만 이번 경기는 버거워 보입니다. 이 공격진의 리더 웰백도 그 지난 경기 혼자 스스로 쓰러지면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거든요. 출전이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아스날은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한 후 다른 구장 결과에 따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출전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더군다나 아스날이 홈이죠. 홈팬들 앞에서 베스트 경기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난 16라운드 맞대결도 아스날이 1대0으로 승리했었죠. 아스날의 승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에스턴 빌라와 첼시의 경기입니다. 홈팀 에스턴. 지난 라운드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3경기 연속 무승하던 부진에서 벗어났죠. 경기 초반 수비형미들 낙한바의 뿔처리 미스로 실점하면서 좀 불안한 출발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낙한바의 크로스가 상대 자책골로 연결되는 행운의 득점이 이어졌죠. 이어 강한 전방 압박으로 그 트라우레의 발에 맞고 튄 공을 마케스가 골로 성공시키면서 2대1로 역전했습니다. 그 에스턴의 팅클레인 강한 전방 압박이 만들어낸 골이었죠. 올 시즌 수비 밸런스가 좋았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8실점으로 흔들렸어요. 3실점 경기가 2번이나 있었죠. 맨유에게, 예. 그리고 크리스탈에게. 뭐 와키스 14골을 기록한 와키스, 9골의 엘가지, 6골의 트라우레, 이 선수들이 주도하는 공격진의 파괴력은 좋습니다. 특히 와킨스의 공간 침투는 굉장히 매우 위협적이에요. 중원에서 그렐리시의 공격적인 경쟁력도 뛰어난 편이죠. 원정팀 첼시입니다. 첼시가 최근 레스터와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죠. FA컵 결승에서 패했지만 이어진 리그 맞대결에서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베르너, 마운트를 앞세운 빠른 속도의 공격과 캉테의 공격적인 경기 운영과 침투로 우세한 경기를 했죠. 리디거의 헤딩과 조르뉴의 PK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날 캉테가 조금 불편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 교체 아웃됐는데 첼시한테는 아쉬운 그림 장면이었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한 첼시인데 다음 시즌 출전권 확보를 위해서는 마지막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3위에 올라 있는 첼시인데 4위에 있는 리버풀, 5위에 있는 레스터가 모두 승리하고 첼시가 패한다면은 출전권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까지 패한다면 유로파리그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첼시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챙겨서 다음 시즌 출전권도 미리 확실하게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챔스 결승을 앞두고 있는 만큼 무리해서는 안 될 첼시예요. 다음 시즌 출전권 확보를 위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무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부상 기미가 있는 캉테는 무리하게 내세우진 않겠지만 이기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전력을 다 내세울 것 같습니다. 홈팀 에스턴이 와킨스의 공간 침투를 앞서 공략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바 중심의 그 첼시의 3백이 효과적으로 막아낼 것 같습니다. 승리가 더 간절한 쪽이 첼시예요. 마운트, 베르너, 하베르츠 등 기동력 좋은 공격 전개를 통해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턴의 패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풀럼과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홈팀 풀럼이 지난 라운드 강호 맨유를 상대로 비기며 연패 탈출에 성공했죠. 근데 이미 강등이 확정된 풀럼이에요. 성격 한 시즌 만에 다시 강등이란 아픔이죠. 카바니 슈퍼플레이에 실점했지만 맨유 상대로 1실점으로 막아내며 선전했죠. 후반 중반 레이드의 크로스를 공격 가담한 측면 수비수 브라이언이 헤딩골로 동점을 성공시켰죠. 전체적으로 수비 허점이 많고 공격진에 확실한 골게터가 없어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풀럼입니다. 최전방 카발로의 스피드와 오프더볼 움직임은 인상적이긴 한데 아직 섬세한 마무리 능력이 좀 부족해요. 선수들 전체적인 기량이 떨어지며 그리고 잔실수가 많이 나오기도 하죠. 수비 진영에서 불필요한 패스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원정팀 뉴캐슬입니다. 강등 걱정도 없이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는 뉴캐슬이죠. 지난 라운드 강등권 셰필드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면 올 시즌 어려운 시즌을 치른 뉴캐슬이죠. 역습 위주의 공격 전술은 괜찮은 모습인데 수비 밸런스가 붕괴하면서 강등권 팀과 다름없는 62실점이나 허용했어요. 전체적으로 순발력이 떨어지는 수비진은 상대 역습에 대처하지 못하고 이 제공권도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세트피스에서도 실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 21살의 어린 미드필더 윌록이 9경기 중에서 7경기에 출전해 모두 골을 터뜨리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조엘리슨이 제공권이 좋고 막시미는 개인과 돌파 능력이 좋습니다. 다만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윌슨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죠. 강등이 확정된 플럼이지만 최근 맨유, 아스날 상대로 무승부 거두며 꿈틀했죠. 강호들을 상대로 버텨내는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3경기에서 날카로운 공격력으로 6골 터뜨렸어요. 플럼의 수비력을 상대로 최근 물오른 뉴캐슬의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다득점이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윌록의 스피드와 골 결정력으로 뉴캐슬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마지막 홈경기, 프리미어리그에서 마지막 홈경기를 치르는 플럼이 홈팬들 앞에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플럼의 무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리즈와 웨스트브로이 경기입니다. 홈팀 리즈 시즌 막바지 상승세죠. 토트넘, 번리, 사우스햄프 상대로 내리 승리를 거두며 3연승이에요. 지난 라운드 사우스햄프의 경기에서는 벤포드와 로버츠의 골로 원정에서 2연승을 거뒀죠. 전반 사우스햄프의 빠른 공세에 위축되며 밀리는 경기로 시작이 됐는데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 우선 상대의 스피드를 잘 막아냈어요. 후반 들어서 서서히 반격이 나섰고 로드리거 로빙 패스를 벤포드가 유연하게 마무리했고 벤포드 최근 3연승을 거두는 동안 2골을 터뜨리면서 시즌 16호 골을 기록했죠. 경기 종료 직전에 후반 추가 시간에는 로버츠가 세게 골을 터뜨렸는데 이게 골킥을 라피냐가 받아서 로버츠에게 패스, 이 단 2번의 패스로 골을 뽑아내는 아주 극단적인 효율 축구를 보여줬죠. 원정팀 웨스트브로입니다. 강등이 확정된 웨스트브로죠. 지난 라운드 웨스트햄에게 1대3으로 패하며 아스날, 리버풀, 웨스트햄에게 3연패를 당했어요. 73실점으로 최다 실점팀답게 3연패를 하는 동안 8실점으로 무너졌죠. 경기 시작과 함께 PK를 내주긴 했는데 이게 상대 슈팅이 골대를 맞는 행운, 이어서 페레일의 이 코너킥이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가는 연속된 행운이 웨스트브로에게 찾아오긴 했어요. 근데 허술한 수비력으로 전반 종료 직전 박스 안에서 수비 숫자가 많음에도 세도하는 상대 선수 놓치면서 실점을 허용했죠. 후반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센터백을 놓치면서 또 역전골을 내줬고 무너진 수비 라인에 추가 실점하며 3골이나 내줬어요. 이 수비 조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집중력이 저하되는 그런 실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즌 막판 3연승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리즈죠. 헤리슨과 로드리고의 공격 호흡이 맞아가며 골을 합작하고 있어요. 반면 강등이 확정된 웨스트브로는 허술한 수비력으로 다시 3실점을 허용하면서 3연패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기세가 오른 리즈의 공격력을 웨스트브로가 막아내기에는 벅차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16라운드 맞대결에서도 리즈와 해리슨, 로드리고의 골을 앞세워 5대0 완승을 거뒀죠. 리즈 홈에서는 웨스트브로가 이변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리즈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레스터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홈팀 레스터. 최근 창단 첫 FA컵 우승을 차지하며 유로파리그 본선 출전 티켓을 확보한 레스터죠. 순위도 유럽 무대 진출의 안정권인 순위예요. 지난 라운드 첼시에게 2대1로 패하며 5위로 내려앉았는데 아직 챔피언스리그 출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첼시의 빠른 속도의 공사를 잘 막아냈지만 코너킥과 PK로 실점하면서 패했죠. 수비시 5백 형태로 내려앉으면서 두텁게 라인을 세우고 슈마이켈 골키퍼가 버티면서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중원에서 은디디도 강한 압박으로 바탕으로 수비적인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죠. 아직 챔피언스리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승리한 뒤 다른 팀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죠. 바디가 13골을 기록한 바디가 최근 부진했는데 이에나초가 최근 10경기에서 7골,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골 감각을 선보이고 있죠. 원정팀 토트넘입니다. 최근 감독 경질 후에도 경기력이 안정이 안 되고 있어요. 지난 라운드 에스턴빌라에게 역전패하며 유럽 무대 진출을 장담 못하는 상황까지 왔죠. 다양한 선수들의 이적설이 불거져 나오는 등 전체적인 팀의 멘탈리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 상대 수비진의 볼처리 미스를 놓치지 않고 베르바인이 대포한 슛으로 앞서 나가는데 상대 크로스를 걷어내려던 그 레길론의 자책골이 나면서 동점을 허용했죠. 이어 상대 강한 전방 압박이 수비 지점에서 걷어낸 공이 박스 안으로 튀면서 추가 실점을 했어요. 볼 점유율을 높여가며 마지막 홈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긴 했는데 세밀함이 부족했어요. 베르바인은 오랜만에 좋은 컨디션으로 오른쪽 측면에서 활약을 했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쪽은 레스터예요. 이미 FA컵 우승도 했고 순위도 이미 유로파리그 진출은 확정이에요. 근데 레스터의 눈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향해 있죠. 반면 토트넘은 유로파 예선 진출권도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한 뒤 다른 팀들의 결과를 봐야 해요. 그러나 최근 팀 분위기가 좋지 않죠. 이미 주축 선수들의 이적설이 퍼지고 있는 등 전체적인 팀의 기강을 잡아줄 리더의 부재가 확실한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이 속도에서 강점을 보이겠지만 이미 지난 라운드 첼시의 스피드를 앞세운 공세를 레스터가 잘 막아내긴 했죠. 14라운드 맞대결도 레스터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 레스터가 우세하긴 하겠지만 토트넘의 반격도 있을 것 같아요. 승무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크리스탈의 경기입니다. 홈팀 리버풀은 지난 라운드 번리를 상대로 승리 거두며 최근 4연승의 상승세죠. 순위도 어느덧 4위까지 올라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순위예요. 번리를 상대로 한순 위의 기량을 보이면서 우세한 경기를 펼쳤어요. 측면 돌파에 의한 크로스를 피르미누가 쇄도하면서 선제골을 넣고 센터백 필립스의 헤딩골, 그다음 챔벌린이 박스 안에서 화려한 개인기로 추가골. 이 두 선수 다 뒤늦은 시즌 첫 골이었습니다. 최근 살라, 그다음 피르미누, 마네의 득점력이 폭발하면서 4연승을 거두는 동안 11골을 터뜨렸어요. 올 시즌 약간 부침이 있긴 했지만 시즌 막바지에 경기력이 살아나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경기에서 패할 경우 자칫 레스터에게 밀리면서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놓칠 수도 있죠.
지난 라운드 아스날에게 무너지며 연승 도전에 실패한 크리스탈이죠.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잔류는 확정했고 유럽 무대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홈 최종전 관중들 앞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90분 이후 두 골 내주며 무너지면서 패하고 말았죠. 경기는 상대 측면을 무너뜨리고 날카로운 크로스로 골문을 위협하면서 우세하게 이끌어갔었는데요. 다만 마무리 슈팅의 정확도 부족으로 벤테케의 한 골에 만족해야 했죠. 벤테케는 제공권과 볼 소유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4경기 연속골을 선보였습니다. 공격 전개의 한 축인 에제가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부분이 아쉽죠. 10골의 벤테케와 11골의 자아가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고 있죠. 최근 4연승의 가파른 상승세의 리버풀이죠.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면서 리그에서 한때 8위까지 내려갔는데 부진도 있었지만 막바지에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탈이 벤테케와 자아를 앞서 반격하겠지만 오히려 리버풀의 살라, 피르미노, 마네 트리오의 공세에 무너지는 경기가 예상되죠.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확보를 위해서 마지막 경기 무조건 승리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14라운드 맞대결에서 리버풀이 무려 7대0으로 승리했고 최근 맞대결 7연승 중입니다. 리버풀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에버턴의 경기입니다. 홈팀 맨시티는 리그 우승을 조기에 확정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가 있죠. 지난 라운드 브라이턴 원정에서 2대3으로 역전패했는데 경기 초반 마레지 개인기에 이은 크로스를 균도안이 골로 손쉽게 앞서 나갔는데 곧바로 이 상대 웰백의 침투를 저지하려던 칸셀로가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놓였죠.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역습 위주로 패턴을 바꿨고 결국 후반 초반 필포든의 역습으로 추가골을 기록하긴 했는데 결국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후반 내리 3골을 내주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기 결과가 크게 상관없었던 맨시티인데 균도안이 후반 초반 몸이 불편하면서 부상으로 교체돼 나갔거든요. 이게 좀 불안하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가장 중요한 맨시티니까요. 원정팀 에버튼입니다. 최근 강등권 셰필드에게 패하며 휘청거리긴 했는데 지난 라운드 울버햄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했죠. 울버햄튼 상대로 우세한 경기 펼치면서 코너킥 상황에서 리차리슨이 헤딩골로 승리했습니다. 최전방 리차리슨과 도미닉이 제공권에 확실한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도미닉은 16골로 득점 순위 6위에도 올라있죠. 좌우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의 질도 아주 좋은 편이에요. 승점 59로 8위에 머물러 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다른 구장 경기 결과에 따라서 유로파 리그 출전권을 확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5경기에서 3실점으로 수비력도 안정되고 있죠. 객관적 전력에서 맨시티가 한 수 앞서 있는 경기죠. 다만 챔피언스리그 결승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죠. 리그 우승 확정한 맨시티가 챔스 결승전을 앞두고 굳이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긴도안, 아구에로 등 주축 선수들의 부상 우려도 있죠. 반면 에버턴은 우선 마지막 경기를 무조건 승리하고 다른 팀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올 시즌 앞선 2차례 맞대결에서는 맨시티가 모두 승리했는데 전체적으로 맨시티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에버턴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 맨시티의 승, 패 이렇게 갈릴 것 같아요. 13번째 경기는 셰필드와 번리의 경기입니다. 리그 최하위 강등이 확정된 셰필드죠. 지난 라운드 뉴캐슬 원정에서도 0대1로 패하며 무려 29번째 패배를 기록했죠. 37경기에서 19득점, 63실점으로 공격과 수비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생존하기 힘든 전력이었습니다. 수비 쪽에 무게중심 두며 숫자를 많이 두다 보니 역습전개 시에도 숫자가 부족해서 파괴력도 떨어지죠. 전체적으로 수비진의 집중력 저하로 실수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난 라운드 뉴캐슬을 상대로도 이렇다 할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0대1로 무너지고 말았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서는 맥고드릭은 슈팅력이 좋고 위치 선정도 좋은 편입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이지만 근데 7골에 그치고 있죠. 번리입니다. 가까스로 잔류를 확정지은 번리죠. 강등 3팀이 워낙 못했기에 잔류를 확정했지만 올 시즌 번리의 경기력도 저조했어요. 특히 대체적으로 선이 굵은 롱패스 전개를 펼치지만 이게 한계를 드러내면서 강등이 확정된 웨스브로보다도 못한 득점력이에요. 최근 리버풀과 리즈를 상대로 3실점, 4실점하며 수비 밸런스도 무너지는 모습이죠. 오른쪽 풀백 로우턴이 오버래핑 가다가 날카로운 크로스는 굉장히 위협적이긴 합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크리스우드가 4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역할, 부딪혀주는 역할을 잘해주는데 좀 투박한 스타일로 섬세함이 떨어지고 있죠. 강등이 확정된 셰필드와 강등권과 다름없는 경기력 벌리. 두 팀 모두 공격력은 저조하고 수비 밸런스는 무너진 상황이에요. 셰필드에 비해 번리의 잠새가 좀 더 나은 편이긴 한데 이번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셰필드가 최근 5경기에서 7실점을 하긴 했는데 토트넘점에서 4실점 제외하면 4경기에 3실점으로 수비력이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셰필드가 마지막 홈 경기에서 유정비를 원하긴 하겠는데 번리 성굵은 빠른 템포의 공세 그리고 여기
크리스 우드 앞에서 버텨주는 그 크리스 우드를 상대로 올라오는 크로스 공격 이걸 막아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셰필드의 패 예상합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무승부도 같이 가시면은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14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사우스햄프의 경기입니다. 홈팀 웨스트햄은 지난 라운드 강등권 웨스브로 상대로 3대1 승리하며 유로파리그 진출권이 걸린 6위에 올라와 있죠. 경기 시작과 함께 안토니오의 폭발적인 돌파로 PK를 얻어냈지만 이 주장 라이스의 슈팅이 재수없게도 골대를 때려버렸죠. 이어 상대 코너킥이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가면서 선제 실점을 내주는 불운이 겹쳤던 전반전이었어요. 전반 종료 직전 벤람스의 크로스를 쏘책이 밀어넣으면서 동점을 만들어내더니 후반 막판 코너킥에서 5구번의 헤딩골과 안토니오의 세기골로 3대1로 승리했죠. 6위에 올라있지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골득시 차에 밀리면서 유로파리그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웨스트햄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원정팀 사우스햄프턴은 3연승에 도전했었는데 지난 라운드 홈에서 리즈에게 우세한 경기 펼치고도 0대2로 패했죠. 경기 초반부터 윌컷 아담스를 앞세워서 아주 빠른 속도의 공격 전개를 펼쳤면서 상대를 압박했는데 상대 골키퍼도 선방에 막히면서 득점을 실패했어요. 우세하게 경기를 주도해 나가다가도 후반 중반 상대 로빙 패스 한 방에 이 수비 라인이 그대로 그냥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상대 주포 벤포드에게 골을 내주고 말았어요. 동점골을 위해서 라인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는 상대 골킥에 이어진 역습에 추가 실점 내주며 무너졌죠. 공격력은 그럭저럭 하지만 이 수비 라인의 실수에 의한 실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유로파 본선 직행 위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웨스트햄이죠. 최근 안토니오, 수책, 링가드의 컨디션이 좋은 만큼 공격적으로 나설 거예요. 더군다나 웨스트햄 홈 경기잖아요. 반면 사우스햄프턴은 지난 라운드 홈에서 기동력을 앞세운 공격을 펼치긴 했는데 최전방에서 마무리 능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득점 루트를 가지고 있는 웨스트햄의 공세를 사우스햄프가 막아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승리가 간절한 이 웨스트햄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죠. 맞대결 전적도 4승 1무로 웨스트햄이 우세합니다. 웨스트햄의 단통 승리 예상합니다. 자, 14경기의 최종픽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제주와 성남 경기 제주의 승, 2번 울산과 포항 동해안더비죠. 울산의 승, 3번 광주와 수원 삼성의 광주의 패, 대구와 전북 경기 대구의 승 혹은 패, 강원과 서울 경기 이건 무 혹은 강원의 패입니다. 아스날과 브라이튼 아스날의 승, 아스날 무조건 우선 이기고 봐야 되죠. 에스턴과 첼시 이것도 에스턴의 패배, 첼시가 또 무조건 승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8번째 경기 풀럼과 뉴캐슬 이 경기는 풀럼의 무 혹은 패, 9번째 경기 리즈와 웨스브로 리즈의 승, 10번째 경기 레스터와 토트넘 레스터의 승 혹은 무, 11번째 경기 리버풀과 크리스탈 리버풀의 승, 12번째 경기 맨시티와 에버턴 맨시티의 승 혹은 패, 13번째 경기 셰필드와 번니의 경기 셰필드의 패, 웨스트햄과 14번째 웨스트햄과 사우스햄프의 경기도 웨스트햄의 승. 이상 22회차 14경기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23회차 분석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